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모르는 사람을 절대로 차에 태우지 마라. 부산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헤어진 첫사랑이나 떠오를 것이지. 예전 회사에서 카풀을 해줬던 형이 들려준 얘기가 생각이 난다. 벌써 6년도 더 지난 이야기인 것 같다. 그 형과 나는 교대 시간도 같고 사는 곳도 가까워 형이 퇴근 때 나를 자주 데려다 주곤 했다. 그러다 서로 약속이 없거나 회사에서 짜증나는 일이라도 생기면 술도 한 잔씩 하고 헤어지고 그런 사이였다. 그런데 이상했던 건 집에 가는 길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작은 기찻길을 건너면 제법 빨리 갈 수 있는데 형은 항상 먼 길로 돌아서 나를 내려주고 집으로 갔다. 머뭇하는 주제에 뭘 따지냐 싶어서 묻질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 좀 친해지고 나서는 1시간이 넘게 차 안에 앉아있는 것도 답답한데 거기다 멀리 돌아가는 형이 답답하게 느껴져 형에게 말했다. 형님, X시장 쪽으로 가는 게 빠르지 않아요? 형이 대답했다. 전에 일이 좀 있어서 그쪽으로는 웬만하면 안 간다. 뭔 일인데요? 누구 돈 떼먹고 안 갚은 거 있습니까? 웃자고 한 농담이었는데 형은 말없이 운전만 했다. 그늘도 집에 들어가 봤자 딱히 할 일도 없고 해서 형에게 한잔하고 가자고 말했고 우리는 자주 들르던 작은 단골집에 가서 한잔하고 들어가기로 했다. 한참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형이 내게 물었다. 수야, 니는 귀신 같은 거 믿나? 라고 시작해 그제서 아까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었다. 그러니까 딱 1년 전, 지금으로부터 7년 전쯤 그날도 비가 오는 날이었다. 내가 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의 일이었다. 우리 회사는 3교대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조가 바뀌는 게 아니라며 쭉 심하면 몇 달씩 1시간대에 박혀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중 2교대는 오후 3시 반에 투입돼서 주간조와 근무를 하다 주간조가 퇴근을 하면 혼자 새벽 2시 반까지 일하다 퇴근을 하는 체제였다. 그날도 형은 일을 마치고 혼자 운전을 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희미한 가로등 밑에서 웬 예쁘장한 여자 하나가 손을 흔들더란다. 형은 택시를 잡으려고 그러나 싶어 그냥 지나갔단다. 2, 3분쯤 가고 있으니 방금 전 그 여자가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더란다. 뒤를 봐도 뒤에는 형의 차 말고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때는 아무런 의심을 못하고 무슨 일이 생겼나라는 의구심이 들어 차를 세웠단다. 여자는 차 옆으로 천천히 걸어오더니 싱긋 웃으면서 물었다. 저 A극장까지만 태워주실래요? 형의 집과도 가깝고 가는 길이라 형은 타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옆이 아닌 뒤에 타는 것이었다. 형은 조금 불쾌했지만 모르는 사람 차에 타는 게 불안해서 그런 거니 하고 넘어갔다. 여자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말이 없이 창밖만 보고 있었다. 형은 무거운 분위기를 깨보자 말을 걸었다. 저기 무슨 일이 있으신가 봐요. 아까 그쪽 분 태우기 전에 바로 앞에서 다른 여자분이 차 잡으려고 서 있던데. 네. 여자는 말끝을 흐리고 다시 창밖을 보았다. 잠시 후 너무 조용해서 룸미러로 뒤를 흘끔 보니 여자가 자고 있는 거였다. 형은 이 일을 빌미로 어떻게 해보려던 꿈이 깨져버렸다. 그렇게 한참을 운전해 아까 위에서 말했던 그 시장 쪽 철길이 있는 곳에 다다랐다. 그런데 잘 나가던 차가 갑자기 털털거리더니 철길 위에 서버렸다. 형은 시동을 다시 켜봤지만 털털거리는 소리만 날 뿐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시동이 걸리지 않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형은 다급함에 차에서 내려 차를 손으로 밀어 철길 밖으로 밀어냈다. 한숨을 내쉬며 다시 차에 타 시동을 걸어보려는데 곧 기차가 도착한다는 의미로 땡땡하며 울리는 경보음이 울리며 안전바가 내려오더라는 것이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한 것이다. 형은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봤는데 거짓말처럼 시동이 걸렸다고 했다. 얼른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가버렸다. 형은 그 난리를 부렸는데 깨지 않고 자는 여자가 신기하기도 하고 빈정이 상하기도 해서 룸미러로 그 여자를 흘끔 봤다고 했다. 흘끔 흘겨본 아주 순간이었다. 여자의 입가에 미소가 띄어져 있었다고 했다. 형은 직감적으로 이 모든 일이 여자의 지심이 느껴지더란다. 형은 무리하게 속력을 내서 여자가 최대한 룸미러를 안 보려고 앞만 보고 달려 여자가 말했던 목적지에 도착했다. 형은 다 와서도 두려움에 아무 말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여자가 건조한 말투로 고맙습니다 하고 말하며 내려서 골목길로 걸어가더니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고 했다. 그 후로 형은 그 길로 다시는 안 갈 거라고 맹세를 했는데 우습게도 일주일 후 형의 어머니가 손에 화상을 입었다는 전화를 받고 조퇴를 해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버렸다.
그때가 10시 3, 40분쯤 되었다고 했다. 어머니가 걱정되는 마음에 속력을 내 한참 달리고 있는데 일주일 전 뒷자리에 탔던 그 여자가 그 희미한 가로등 밑에 다시 서서 똑같은 차림으로 손을 흔들고 있더란다. 형은 놀랍고 두려웠지만 안 읽어야 인 읽어야 하며 자기 최면을 걸면서 해서 침착하려고 애를 썼다. 담배를 피우고 라디오를 틀고 거기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면서 긴장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 여자가 자기를 따라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더 속력을 내서 운전을 했다. 운전을 하면서도 형은 속으로 많은 갈등을 했다. 그 기찻길로 가는 건 정말 내키진 않지만 돌아가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 어머니 상태는 어떤지 걱정이 되고 고민 끝에 형은 그 기찻길로 가기로 했다. 기찻길 입구에 다가가는데 땡땡 하는 경보음이 울리며 안전바가 내려왔고 형은 초조한 마음에 그 짧은 시간도 견디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형은 멀리서 기차가 오는 불빛이 보이니까 왠지 모를 안도감이 느껴지며 한숨 한번 내쉬고 극도로 올랐던 긴장감을 내려놓으며 앞을 쳐다보는 순간 형은 기절할 정도로 놀랄 수밖에 없었다. 기찻길 맞은편에서 그 여자가 천천히 걸어와 맞은편 안전바 앞에 서더니 입으로는 씩 웃으면서 눈은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다고 했다. 영화에서 무서운 거나 귀신을 보면 소리를 지르곤 하는데 90은 거짓말이다. 목에서 꺽꺽 소리가 나면서 몸은 엄청난 긴장돼서 딱 굳어버린다. 형은 너무나 정말 너무나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고 했다. 기차가 지나가고 뒷차가 빵빵거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린 형은 앞에 그 여자가 사라져 버린 것을 보고 급히 페달을 밟아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다고 했다. 형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거의 기독교 사람이라 아무리 얘기해도 헛걸 본 거다 하며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후로는 차를 타던 안 타던 그 길은 절대 가지 않기로 다짐을 했다고 하며 나에게 좀 돌아가더라도 이해하라며 양해를 구했다. 그리고 급하지도 않아 보이는데 차를 얻어 타려는 사람은 절대 차에 태우지 말라고 내게 충고의 말도 해주었다. 그런데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다. 그 여자가 데려다 달라고 한 곳이 하필이면 내가 나고 쭉 살아온 우리 동네라는 점이다. 이번에 다른 이야기를 또 해보겠다. 우리 가족 중에 유일하게 귀신을 잘 보지 않는 형의 이야기이다. 5년 전 추석 전 휴일이었다. 토요일인데도 밀린 일이 많아 저녁까지 일을 해놓고 벌초를 하기 위해 회사에서 큰 집으로 바로 출발을 했다. 주말이고 추석 바로 전 휴일이라 그런지 차는 막히고 시간은 흘러나른 어두워지고 형은 점점 피곤해져서 꾸벅꾸벅 졸면서 운전을 했다고 했다. 4시간 정도 가다서다를 반복하다가 11시가 조금 넘어 고속도로를 빠져나오게 되었고 어두운 시골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차로 3, 40분 정도만 가면 되는 거리였는데 가로등도 없는 곳이라 정말 칠흑과도 같은 어두운 길이었다. 형은 너무나 졸렸지만 길도 험하고 어두워서 마지막 집중력을 발휘해서 속력을 냈다고 했다. 한참 가고 있는데 오른쪽 길가에 웬 아주머니 한 분이 초등학교 4학년쯤 돼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 하나와 어두운 길을 걷고 있더라는 것이다. 형은 차를 세워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었고 마침 아줌마가 가는 곳이 우리 큰 집에서 걸어서도 1, 20분이면 도착하는 가까운 곳이라 형은 흔쾌히 그 모자에게 태워다 주겠다고 말을 했다. 아줌마는 뒷자리에 아이를 앉히고 자신은 조수석에 앉았다. 아이는 지쳤는지 이내 잠들었고 아줌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시 한참 가고 있는데 형은 졸음이 쏟아져 꾸벅거렸다. 아줌마가 형의 어깨에 손을 살포시 얹고 살짝 흔들었는데 형은 화들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다. 운전 중에 졸다가 갑자기 깨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형이 그렇게나 놀라며 정신을 차린 이유는 아줌마의 손이 얼음장처럼 너무나 차가워서였다고 했다. 많이 피곤한 모양이네. 예, 죄송합니다. 부산서부터 운전해가 왔으면 많이 피곤할 만도 하다. 형은 자신이 누군지 어디에서 왔는지 말한 적이 없었는데 저를 아세요? 아줌마는 미소를 띠면서 대답했다. 내가 니를 와물라. 막내이 조카 아니야. 맞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너는 나를 몰라도 나는 너를 많이 봤다. 그런데 어째 오늘은 혼자만 왔어? 엄마는? 예, 몸이 좀 안 좋으셔서요. 그래, 그러면 동생은? 예, 동생은 바빠서요. 바쁘기는 합천댁 꼴보기 싫어서 안 오는 거겠지. 합천댁은 우리 큰어머니다. 내가 예, 라고 되물었지만 아줌마는 대답이 없었다. 형은 너무나 찜찜했다.
하지만 형은 동네 어귀 평상에 앉아 누구 아들 아니야? 큰아버지 보러 왔니? 하시며 안부를 묻던 동네 할머니분들을 떠올리며 몇 가구 안 되는 동네라 알아보셨나 생각했다. 큰 집이 있는 마을에 도착할 때쯤 결국 사단이 나버렸다. 꾸벅꾸벅 졸면서 운전을 하던 형은 마을 입구 양갈래길에 좌회전을 하다가 서 있는 전봇대를 들이받아버렸다. 형은 깜짝 놀라 옆자리 아줌마를 보며 물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십니까? 아줌마는 아무 말도 없이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단다. 그때였다. 뒷자리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새어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형은 고개를 돌려 아이가 타고 있는 뒷자리를 쳐다보았다. 아이는 형을 쳐다보며 히히히 하며 아이는 장난스럽게 웃고 있더란다. 그때 옆자리 아줌마가 아이에게 다그치듯 호통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웃지 마라. 형은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어안이 벙벙해 있었다. 이후 들려오는 아줌마의 한마디. 아직 안 끝났어. 형은 온몸에 털이 삐쭉 서버릴 만큼 얼어버렸다. 안 가. 아줌마가 형에게 말했다. 형은 허둥지둥 내라고 대답하며 차에 빼려고 후진을 하려고 했는데 차가 말을 듣지 않았단다. 그때 아줌마가 차문을 열고 나가면서 나 먼저 갈게. 천천히 와. 라고 말하며 차에서 내려서 앞으로 마구 뛰어가 버리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형은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어지러웠지만 정신을 부여잡고 백미러에 걸려있던 영주를 손에 쥐고 불경을 외웠다고 했다. 그때 뒷자리에서 피식하며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남자아이가 차문을 열고 나가면서 지랄하네 라고 말하며 길 옆에 있던 논 쪽으로 걸어가 버렸다는 것이다. 형은 차를 버리고 어떻게 뛰어갔는지도 모르게 달려 큰 집으로 도망쳐 버렸다고 했다. 형은 어머니와 내게 항상 귀신이 어딨냐고 잘못 보고 착각한 거라고 말하곤 했다. 특히 나에게 네가 겁쟁이니까 네 눈에만 그런 게 보인다라고 비웃곤 했었는데 형은 이날과 얼마 후 대구 팔공산에 놀러 갔다가 차에 태워달라고 손을 흔들던 여자 귀신을 보고 난 후엔 두 번 다시는 나를 비웃지 못했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 어릴 적에는 풍성하던 머리숱이 나이가 들면서 머리칼이 얇아지기 시작했고 인식도 하지 못하던 사이 서서히 빠지기까지 했다. 어릴 적부터 뚱한 외모였지만 지금은 머리가 빠지면서 내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작년 여름이었다. 청바지에 반팔티에 모자를 쓰고 인근 공원에 가서 친구들과 모여 맥주를 마시면서 주위의 더운 날씨에 지쳐 밤바람을 맞으러 나온 아가씨들을 나의 수려한 말솜씨로 꼬셔 같이 통닭에 맥주를 같이 마시곤 했지만 맥주를 마시고 몸의 열기가 머리끝으로 모여 모자를 벗으면 내게게 관심을 주던 아가씨들은 슬슬 자리를 뜨곤 했다. 머리숱이 적은 게 스트레스였는데 우연히 잡지 광고를 보니 가발 광고가 눈에 띄었다. 큰 맘먹고 덕화 아저씨가 광고하는 가발집에 가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그동안의 머리숱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려 했다. 약간 귀찮기도 했지만 그래도 10살 정도 많아 보이던 외모가 오히려 내 나이보다 5년 이상 어려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 그동안 없던 여자들도 주위에 하나둘 꼬이고 새 인생이 시작하는 듯 했다. 가발을 착용한 지 2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성격이 이상해졌다. 지나가는 여자들을 낮에 무심코 보면 괜찮은데 어두워지는 밤만 되면 누구를 다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었다. 그런 어느 날 혼자 살기에 퇴근 후 저녁을 먹으러 나섰지만 왠지 집 인근보다 멀리 떨어진 곳을 가고 싶었다.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를 운전을 해서 큰 도로에 주차를 하고 골목으로 들어가니 고등어 정식집과 천냥 코너가 눈에 들어왔다. 머리는 식당으로 향했지만 발걸음은 천냥 코너로 향하고 있었다. 안에 들어서자 많은 교복 입은 여고생들이 있었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자 핸드폰 줄, 저금통 등등 내겐 전혀 필요 없는 것들과 생활용품이 여기저기 전시되어 있었다. 그 순간에 갑자기 눈에 확 띄는 것은 과도였다. 천냥 코너지만 과도는 3,000원이라는 가격의 라벨치가 붙어 있었다. 순식간에 화가 나서 이상야릇한 감정이 머리끝까지 올랐지만 겨우 참고 3,000원을 주고 샀다. 칼을 손에 쥐니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았다. 천냥 코너에서 나오자마자 포장되어 있던 껍데기를 제거하고 가게에서 받은 봉지에 넣었다. 뒤늦게 식당에 가서 고등어 정식을 먹고 식당에서 나오니 저녁 8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그냥 집에 가기 싫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중에 가발을 쓴 후부터 간혹 있던 두통이 또 재발하고 있었다.
머리가 아프니 짜증이 나고 정신없이 걷다 보니 어느 골목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골목길에 어떤 머리 긴 아가씨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왠지 갑자기 떠오른 내 질문에 답을 맞춘다면 두통이 멈출 것 같았다. 그리고 조용히 뒤를 따라가면서 비닐봉지에 손을 넣어 아까 샀던 과도를 꺼내 오른손에 쥐고 따라가던 중 그녀가 갑자기 걷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른손에 칼을 들고 나 역시 빨리 그녀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이 칼 얼마게요? 3,000원요. 우와, 귀신이네. 그렇게 귀신 같은 그녀를 보내고 주차했던 곳으로 오니 내 차가 귀신이 고칼 노릇인지 사라지고 없었다. 그 옆에 전봇대에는 약도와 네 글자가 적혀 있었다. 주차 금지. 세 번째 이야기. 전화박스. 벌써 10년 가까이 된 이야기다. 아직 거리 여기저기에 전화박스가 있을 무렵의 이야기다. 어느 3일 연휴 전에 금요일이었다. 나는 대학 친구들과 잔뜩 술을 마신 터였다. 새벽 1시쯤 돼서 마무리로 포장마차에 가서 라면을 먹고 그대로 헤어졌다. 그리고 문득 내일은 아무 일도 없으니까 술도 깰 겸 걸어서 돌아가기로 했다. 막차는 끊겼다지만 택시는 쉽게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왠지 그렇게 가버리면 숙취가 심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때 나는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걸어서 간다고 전화하려고 전화박스를 찾았다. 그 무렵에는 간선도로의 버스 정류장에는 대체로 전화박스가 갇혀 있었다. 가다가 처음 마주친 버스 정류장에서 전화박스에 들어갔다. 전화박스 안에서 희미한 향수 냄새가 풍긴다. 수화기는 전화기 위에 올려져 있었다. 수화기에 귀를 대자 이미 전화는 끊어져서 기계적인 전자음만 들렸다. 술에 취한 사람이 놓고 갔나 싶어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러자 차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동전 반환구에 10엔짜리 동전 6개가 떨어졌다.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나는 20엔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나머지 40엔을 주머니에 넣고 걷기 시작했다. 나는 다음 버스 정류장에서도 전화 박스에 들어가 보았다. 역시 수화기가 전화기 위에 올려져 있다. 그리고 똑같은 향수 냄새. 수화기 너머는 전자음만 들렸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이번에는 10엔짜리 동전이 5개 나왔다. 다음 전화 박스에서도 그 다음 전화 박스에서도 같았다. 전화기 위에 수화기. 전자음과 반환되는 10엔짜리 동전. 이제 벌써 19개나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전화 박스가 보일 무렵 그 안에서 나와 걸어가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숨 막힐 듯한 향수 냄새. 거기서도 5개의 10엔 동전이 나와서 모두 24개가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전화 박스. 이번에는 전화 박스에서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분명히 보였다. 새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다.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여자가 멀어지기를 기다렸다. 전화 박스에 들어갔다. 수화기를 귀에 댄다. 고함 소리가 들렸다. 너, 케이지. 이제 이런 짓은 그만둬. 우리는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너무 지쳤어. 한번 제대로 이야기라도 하자. 응? 나는 무심코 전화를 끊었다. 차르륵 하고 반환되는 10엔짜리 동전대. 왜 마음대로 전화를 끊는 거야? 방해하지 마. 뒤를 돌아보니 내 등 뒤에서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 떠오른 깨끗하고 흰 얼굴이 싱글싱글 웃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다. 저기, 방해. 하지 마.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은 깨끗한 얼굴에 너무나 무섭고 무서워서 도저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았다. 나는 전화박스를 뛰쳐나와 전력으로 달렸다. 집까지 나머지 2km를 6분 안에 달렸던 것 같다. 도중에 라면을 토했지만 필사적으로 계속 달렸다. 집이 보일 무렵 나는 주머니에서 10엔짜리 동전을 모두 버려버렸다. 등 뒤에서 언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올지 몰라 정말로 무서웠었다. 그리고 며칠간은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해도 향수 냄새가 따라다녔다. 그 여자가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지금도 모른다. 한밤중에 간선도로를 방황하면서 그것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무언전화를 걸고 있었던 것일까? 몇 개의 10엔 동전을 가지고 다녔던 것일까?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무서운 체험이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술을 마시고 나서는 걸어다닐 수가 없다. 네 번째 이야기. 지하철의 여자.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어디를 가던 중이었는데 아마 시간은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의 성내부터 한양대역까지 지상으로 가잖아요. 그 구간을 지나고 있고 날씨도 아주 좋은 날이었습니다. 무서울 거라고는 없었죠. 그날따라 사람들도 별로 없어서 편하게 앉아서
여유롭게 주위를 구경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빈 좌석도 많은데 지하철 문 옆에 서 계시더라고요. 특이한 점은 보통 지하철 문 옆에 서 있으면 좌석 쪽을 등지고 보니까 등을 좌석 쪽 철기둥으로 지탱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여성분은 반대로 좌석 쪽을 보면서 계시더라고요. 화장기가 없는 맨 얼굴의 초점도 멍하고 처음에는 어디 아픈 사람인가 생각했죠. 마침 여성분이 보고 있는 좌석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그러면서 뭔가를 계속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제가 반대쪽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뭔가를 굉장히 빨리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행색도 그렇고 뭔가 보통 분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이런 말 하면 좀 뭐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 저렇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이윽고 저는 내릴 때가 되어서 여성분이 있는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보통 때라면 그런 분을 피해서 다른 문에서 내렸겠지만 그날따라 특이한 행색에 이 여성분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 앞으로 다가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궁금해서 잘 들으려고 귀를 그쪽으로 기울였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자분이 랩처럼 빨리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뭘 들으려고 해 이 새끼야. 뭘 들으려고 해 이 새끼야. 순간 소름이 끼쳐서 문이 열리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옆 밖까지 뛰쳐나갔습니다. 무서워서 뒤돌아보지를 못하겠더군요. 배낮인데도 식은땀이 나는 경험이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선택. 오늘은 만우절이다. 딱히 할 것도 없던 우리들은 여느 때처럼 내 방에 모여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지루했던 우리는 게임을 하기로 했다. 마침 만우절이겠다. 거짓말을 해보기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안주 삼아 이야기하며 술을 마시는 것이었다. 시시한 게임이었다. 하지만 그 시시함이 좋았다. 1번 타자는 나였다. 이번 여름에 헌팅한 여자가 임신했지 뭐냐. 실은 지금 한 아이의 아버지라고. 그때서야 처음 알았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면 정작 내 거짓말은 할 수 없다. 나는 여름에 헌팅은 하지 않았지만 여자친구가 임신했던 터였다. 한 아이의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낙태를 시킨 아이는 있었던 것이다. 어느 놈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좀처럼 알 수 없다. 그리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즐겁다. 그렇게 순서대로 거짓말은 이어져서 결국 마지막 놈의 차례가 되었다. 그 녀석은 홀짝 맥주를 삼키고 염치 없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희들같이 그럴듯하게 거짓말은 못하겠어. 그 대신 하나 만들어낸 이야기를 해줄게. 뭐야, 그게. 게임의 취지에 어긋나잖아. 에이, 상관없으니까 들어봐. 심심하게 만들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자세를 바로잡은 그는 중얼거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자 아무것도 없는 흰 방에 있었다. 어째서 거기에 있는지,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는 전혀 기억이 없었다. 단지 눈을 뜨자 내가 그곳에 있었다. 한동안 망연자실한 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서 있었지만 갑자기 천장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낡은 스피커인지 노이즈가 낀 이상한 목소리였다. 지금부터 나아가게 될 길은 인생의 길이며 인간의 업을 걷는 길이다. 선택과 고민과 결단만이 있다. 걷는 길은 많아도 끝은 하나. 결코 모순된 길을 걷지 말아라. 그제야 깨달았지만 내 등 뒤에는 문이 있었다. 옆에는 나아가라라고 써진 붉은 글씨가 찰싹 붙어 있었다. 그 문으로 들어서자 오른손에는 텔레비전이, 왼손에는 침낭이 들려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쉴 새 없이 수많은 나라의 굶주린 이들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는 종이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세 개 중 하나를 고르시오. 하나, 오른손에 텔레비전을 망가뜨리기. 둘, 왼손에 사람을 죽이기. 셋, 당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첫 번째를 선택하면 출구에 가까워집니다. 당신과 왼손에 들린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고 그 대신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이 죽습니다. 두 번째를 선택하면 출구에 가까워집니다. 그 대신 왼손에 들린 사람은 죽고 맙니다. 세 번째를 선택하면 왼손에 들린 사람은 출구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대로 끝입니다. 어이가 없었다. 셋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답이 없었다. 화가 날 정도로 멍청한 소리였다. 하지만 정작 그 상황에 놓이자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고 있었다. 그 정도로 그 방의 분위기는 이상했고 뭐라 말할 수 없는 중압감이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어딘가에 살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인가? 바로 옆에 있는 낯선 하나의 생명인가?
나 자신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 목숨인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차피 죽는다. 그것은 세 번째를 선택하는 것일까? 싫다. 아무것도 모른 채 여기서 죽고 싶지는 않다. 하나의 생명인가? 아니면 많은 이들의 생명인가? 그것은 비교할 필요도 없었다. 침낭 옆에는 커다란 창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창을 손에 들고 천천히 치켜든 듯 움직이지 않는 애벌레 같은 모습에 침낭으로 창을 내리꽂았다. 둔한 소리가 감각이 전해진다. 다음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한 번 더 창을 찌른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죄악감을 마비시킨다. 한 번 더 창을 치켜들자 철컥하고 문이 열렸다. 오른손의 텔레비전에서는 색이 없는 눈동자의 아기가 부릅뜬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방에 들어서자 오른손에는 여객선의 모형이, 왼손에는 똑같이 침낭이 있었다. 바닥에는 역시 종이가 떨어져 있었고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세 개 중 하나를 고르시오. 하나, 오른손에 여객선을 부수기. 둘, 왼손에 침낭을 태우기. 셋, 당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첫 번째를 선택하면 출구에 가까워집니다. 당신과 왼손에 들린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고 그 대신 여객선의 승객들은 죽습니다. 두 번째를 선택하면 출구에 가까워집니다. 그 대신 왼손에 들린 사람은 죽고 맙니다. 세 번째를 선택하면 왼손에 들린 사람은 출구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대로 끝입니다. 여객선은 단순한 모형이었다. 제대로 생각하자면 그런 모형을 부순다고 사람이 죽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 종이에 적힌 것은 반드시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이유는 없었지만 단지 그렇게 믿고 있었다. 나는 침낭 옆에 있던 등유를 침낭이 젖도록 뿌리고 성냥을 켜서 던졌다. 침낭은 금세 불길에 휩싸였다. 나는 여객선의 앞에 서서 뿌연 연기 속의 모형을 바라보며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2분 정도 지났을까? 더 이상 시간 감각은 없었지만 사람이 죽는 시간이니 아마 2분 정도였을 것이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다음 문이 열렸다. 왼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은 하지 않았고 하고 싶지도 않았다. 다음 방에 들어서자 이번에는 오른손에 지구본이 있었고 왼손에는 또 침낭이 있었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들어서 종이 조각을 주었다. 세 개 중 하나를 고르시오. 하나, 오른손에 지구본을 부수기. 둘, 왼손에 침낭을 쏘기. 셋, 당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첫 번째를 선택하면 출구에 가까워집니다. 당신과 왼손에 들린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고 그 대신 지구상 어딘가에 핵폭탄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를 선택하면 출구에 가까워집니다. 그 대신 왼손에 들린 사람은 죽고 맙니다. 세 번째를 선택하면 왼손에 들린 사람은 출구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대로 끝입니다. 사고나 감정은 이미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다. 나는 반쯤 기계적으로 침낭 옆에 있는 권총을 주워 장전하고 곧바로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탕. 리볼버는 6발을 쏘져 텅 비었다. 처음으로 쏜 권총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더 간편했다. 문으로 향하자 이미 열려 있었다. 몇 번째 총알로 침낭 속에 사람이 죽었는지는 알고 싶지도 않았다. 마지막 방은 아무것도 없는 방이었다. 나는 무심코 하고 소리를 냈지만 여기가 출구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놓았다. 그러자 다시 머리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지막 질문이다. 3명의 인간. 그리고 그 3명을 제외한 전 세계의 인간. 그리고 너. 셋 중 하나를 죽여야 한다면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나?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조용히 내가 온 길을 가리켰다. 그러자 머리 위에서 또 소리가 들렸다. 축하한다. 너는 모순에 빠지지 않고 선택을 완료했다.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이며 익명의 행복 뒤에는 익명의 불행이 있고 익명의 삶을 위해서 익명의 죽음이 있다. 너는 그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결코 생명의 무게가 가볍다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느끼게 해주마. 출구는 열렸다. 축하한다. 나는 멍하니 그 소리를 들으며 안심하면서도 허탈함에 잠겼다. 온몸에서는 힘이 빠져서 휘청거리면서 겨우 마지막 문을 열었다. 빛이 쏟아지는 눈부신 방을 반쯤 장님처럼 걸어가자 다리에 무엇인가가 부딪혔다. 3개의 영정이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의 영정이. 그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우리는 침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도대체 뭘까? 형용할 수 없는 압박감은 무엇이란 말인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형체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맥주를 한 입에 들이키고 애써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했다. 그런 기분 나쁜 이야기는 그만해. 재밌는 거짓말을 해 보라니까. 너도 이번에는 이야기 말고 뭐라도 거짓말을 해 봐. 그러자 그는 입꼬리만을 끌어올린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다. 그 표정을 보자 나는 몸 밑바닥부터 몸부림치는 공포를 느꼈다. 그리고 그 녀석이 입을 열었다. 벌써 했어. 거짓말은. 뭐? 하나 만들어낸 이야기를 해줄게. 라고. 6번째 이야기. 이상한 전화. A, B, C 3명이 졸업여행 삼아 A네 집 별장으로 놀러가게 되었다. 별장에서 돌아가기 전날 3명은 밤 늦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A의 말에 따르면 낮에 주변에서 여자아이를 만나 별장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다는 것이었다. A는 다른 2명에게 조롱당하면서도 전화를 받았다. 당신, 쉽죠? 자신이 만났던 여자아이와는 다른 사람 같다고 생각한 A는 누구세요라고 물었지만 수화기에서는 당신, 쉽죠? 라는 말만 반복될 뿐이었다. 기분이 나빠진 A는 전화를 끊었다. 누구냐고 묻는 친구들에게 A는 전화 내용을 설명했다. 계속 당신, 쉽죠? 라고 말하고 있었어. 무슨 테이프를 빨리 감는 것 같이 지지직거려서 중간 내용은 안 들리더라고. 모두 기분이 나빴지만 결국 장난 전화라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돌아가는 날 A는 혼자 별장에 남아 며칠 더 있기로 하고 귀와 심한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C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A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었다. 1년 후 C는 서서히 A를 잊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의 연락이 없던 B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리운 친구의 연락에 기뻐하던 C였지만 아무래도 B의 김새가 이상했다. 야, C. 우리가 바다에 갔을 때 기억나냐? 그때 A한테 이상한 전화가 왔었잖아. 아, 그러고 보니 그랬었지. 그 전화 나한테도 왔어. 뭐라고? 나 이제 죽는 걸까? A는 그 전화 받고 나서 죽었었지. 그런 건 우연이야. 그래, 이참에 한번 만나자. 그럴까? 알았어. 약속한 날, 먼저 도착한 C는 B를 기다렸다. 하지만 B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걱정이 된 C는 B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결국 그날 B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며칠 뒤 C는 B가 약속 장소에 오던 도중 교통사고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전화를 받는 것이 두려워진 C는 전화가 걸려와도 자동응답기가 밖에서 직접 전화를 받는 것을 피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C도 그 이상한 전화에 관해 잊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C는 막 사귀기 시작한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C는 그녀와 오랫동안 전화를 하고 다음날 약속을 잡은 다음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곧바로 다시 전화가 왔다. C는 여자친구가 무엇인가 말할 것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수화기를 틀었다. 당신, 쉽죠? C는 초조해졌다. 그 전화다. 이봐, 누구야? 장난은 그만둬. 당신, 쉽죠? 당신, 쉽죠? C는 두려워하면서도 전화를 끊으면 자신도 죽을 거는 생각에 계속 전화를 받고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어느덧 창밖에서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C의 체력도 한계에 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무렵부터 전화의 지지직거리는 부분이 서서히 천천히 늘어지기 시작했다. 당신, 쉽죠? 당신, 쉽죠? 지지직거리는 부분은 조금씩 사람의 목소리와 가까워진다. 그리고 드디어 분명하게 목소리가 들리게 되었다. 당신, 죽고 싶죠? 나는 죽고 싶지 않아. 죽고 싶지 않다고. C가 그렇게 외친 순간 전화는 끊어졌다. 그 이후 C는 별다른 일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